계약 연기 관련된 이슈도 있고 코로나19 현황까지 두 분과 오늘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 계약 연기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큰 틀로 봤을 때 두 분의 관점이 어떠신지 좀 궁금해가지고요. 먼저 유 교수께 좀 질문을 드리면 계약 연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계약 연기에 대해서 2주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고요. 연기를 해야 된다? 연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시점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없는 것입니다. 예. 이미 바칼로레아라고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학기가 9월에 시작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준하는 것이 5월, 6월에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프랑스는 휴교령을 내렸습니다. 휴교령은 언제 계약한다는 얘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 캐나다 H1N1 신종플루 사건 때도 보면은 그때 당시 캐나다에서도 이것을 다시 계약을 열게 되면은 우선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접촉을 해서 걸리고 부모를 통해서 조부모로 이어지는 치명률에 직결되기 때문에 계약을 연기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계약은 당연히 연기되는 것하고 오늘 발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악의 경우 계약을 더 연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도 아까 부총리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이 2주가 더 연기됐습니다만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다시 또 연기될 수도 있겠네요. 그 계약 연기에 대한 부분은 우선 계약 연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계약 예정이었는데 거기서 2주가 더 늘어진 상태잖아요. 그쵸.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오늘 시점에서는 3주지만 원칙적으로는 2주가 더 늘어진 거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성격에 대해서 이런 계절적 요인이라든지 확산세라고 하는 것들이 변동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따라서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당겨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지금 수도권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폭발적 증가세처럼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연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네네. 같은 질문을 김수민 평론가께 드릴까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셨습니까? 예, 저 역시 그렇고요. 사실 뭐 학생들이 어떤 생계를 위해서 출근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시설이야말로 좀 쉬어가기가 그나마 직장에 비해서는 더 쉬운 시설이고 그리고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서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 여전히 위험이 높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 당국에서도 이걸 주목을 하고 학교를 열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확실히 해두는 것인데 오늘 나온 메시지는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기다려보고 또 연기를 하겠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뭐 일러도 4월 초에 계약을 할 것이고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메시지에 머무른 것은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 당국에서 좀 인지하고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남은 2주일 기간 동안에도 교육 당국의 심사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연기를 추후에 더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더라도 이제 계약을 연기했기 때문에 중간고사도 연기하고 기말고사, 여름방학 이제 1학기 학생부 마감일까지도 어떻게 조정할 건가 이게 계속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일단은 계약 연기부터 통보를 하고 좀 시간을 버는 그런 측면이 또 이번 메시지에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2주라는 시간이 뭐 교육부에서도 최악의 상황엔 더 연기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2주라는 시간 정도라면 그래도 좀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2주라고 하는 기간 자체는 학사력에 따른 필수적인 선택일 뿐이지 어떤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일종의 우리가 이 선 안에까지는 올해 학사에 대해서 수업 일수 조정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인했을 때 2020년도 학사가 진행돼 지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지 의학적으로 그 시점이 됐을 때 이런 질병이라든지 코로나19 관련된 사태가 가라앉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만약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가정입니다.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계약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원칙상은 4월 6일, 그죠? 원칙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계약일을 확정할 수 없고 4월 6일 원칙으로 준비를 하는데 이제 가정입니다만 4월 6일에 계약을 땅 하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치면 의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뭘 준비를 그러니까 그 교육당국에서 학교마다 좀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2009년도 신종플루 H1N1하고 2015년 메르스를 겪었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드리면 메르스 2015년 완전 종식은 그때 시작이 4월이었는데 12월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여름을 지나면서
다 있고 수능도 보고 2학기도 진행됐거든요. 네.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2009년 4월에 시작되고 국내 유입이 됐다가 여름에 잦아들어서 정상적으로 2학기를 개학을 했는데요. 했는데 학교에 학생이 발생을 하니까 학교를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또 그 지역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신종플루라고 하는 게 지금은 우리가 A형 독감이라고 불리는 계절성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A형 독감 돈다고 학교가 닫나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계절성으로 유행하는 일종의 코로나형, 계절형 독감의 형태든 계절형 감기의 형태든 나타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가 계약을 한 이후에 선별적으로 학교에 뭐 시차를 두고 학교를 나오거나 당분간은 그런 방법으로 학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사실 뭐 한두 주 뭐 개학을 미룬다고 해서 학교 내 감염의 우려가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개학한 후에 뭐 다닥다닥 붙어서 수업을 듣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업 방식적인 측면에서도 좀 변화가 필요할 텐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시나요? 이게 개학 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간적인 조정이 있겠지만 사실 시간적 조정보다 공간적 조정이 더 힘든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급식을 할 때 좀 일렬로 앉혀서 식사를 하게 함으로써 뭐 비말로 인한 전파 가능성을 줄인다거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공부를 하고 있는 학급의 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학급당 학생 수도 어떻게 조정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추가로 시설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교육 당국의 주요 관심사는 개학 이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뭐 밀집도를 줄인다거나 이것보다는 그 사이에 부디 코로나의 이 전파가 좀 멎고 그래서 이제 개학 시기를 아예 뒤로 늦출지언정 어떤 이제 그걸 앞당겨 가면서 개학하고 나서 학교 내에서 준비를 잘하면 돼. 이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할 때까지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그렇게 좀 사고방식이 전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요거 이제 그 개학 연기 관련된 사안은 요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저희가 코로나19 현황으로 넘어갈 텐데 어제 그 조희연 교육감이 브리핑한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 모든 학생에게 무상 마스크 지급하겠다. 그리고 모든 학교에 열 화상 카메라 설치하겠다. 뭐 이거 계획입니다만 이런 일정의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거 어느 정도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교수님? 우선은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저희 선배님 또는 저희 동기 후배 선생님들의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전달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초기에 조금 엇박자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어떠한 정책적인 제안이 나왔는데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2013년생들이 2020년에 이번에 입학을 하는데 그 1학년 학생들이 과연 2시간이 4시간이고 마스크를 하겠냐? 지속적으로 끼고 있을 수가 있으며 그 마스크를 지급해서 그것들이 사실 마스크라고 하는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코와 입을 막아서 비말이 서로 전달 안 되는 거지 바이러스를 관통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이 겉면을 잘 만지지 않고 손 씻기라든지 이게 저학년에도 과연 가능한지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화상 카메라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상 카메라로 하면 이렇게 사실 화상 카메라를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그 연합뉴스 1층에도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셨죠? 네. 그걸 관리하는 분이 있나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리, 글쎄요. 누군가 옆에 계속 붙어서 발을 체크하고 인천공항이나 이런 곳은 발을 체크하거나 알람이 울리면 그분을 못 들어가게 막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카메라 한 대당 그 카메라를 인지하고 조절하고 그걸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또 한 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카메라 하나 있는 걸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현장의 목소리랑 같이 한다고 하면 저희 부모님, 어머니, 아버님 두 분 다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고 정년하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현장의 초등교사, 중등교원들의 이야기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이야기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이거 질문을 더 드리면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과 관련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혹시나 연기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하고 계신데 지금 고생 학생들의 경우 혹은 또 재수생들은 이렇게 일정이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좀 많이 불안할 것 같아요. 오늘 유은혜 장관 브리핑에서 수능 연기에 대한 어떤 확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지진 때를 돌아보면은 수능 연기가 급하게 결정이 돼서 바로 연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하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학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현재는 거론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개학이 연기되면서 뭐 학기 일정이 연기되면 아무래도 수능 연기도 같이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결국에 어떤 제도를 결정을 할 때에는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뭐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이제 이 재난 상태에서 좀 심리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고3 학생들과 또 그 수험생들, 학부모들 이쪽에 좀 심리를 고려한다면 아마 이제 정부 당국에서도 좀 수능 연기를 검토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 현장은 실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아까 김수미 평론가께서도 짚어주셨습니다만 뭐 추가 개학 연기에 따라서 아마도 3월 23일 개학을 전제로 학사 일정을 세운 학교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돼버리면 또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게 되고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다 모의고사 모든 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무튼 교육 현장에서 참 노고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희가 코로나19 현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브리핑을 들었는데 확진자 증가폭이 뭐 더 줄어들 거란 기대감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국내 상황 안심하기 이르다 여러 가지 뭐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 교수께서는 지금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특정 지역과 특정 종교 집단에서 폭발적 증가세, 그 증가세에 대해서 우리가 확진이라고 하는 그 국민적 인지와 의학적 기술적 인지가 끝나가는 과정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네. 우리가 지금 이게 7번째로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류고 예. 1번부터 4번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이 칼칼하고 콧물 나오는 감기죠. 예. 5번째가 사스, 메르스. 예. 그다음 사스와 메르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국민의 약 최소 제 가정이지만 40% 정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돼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네. 앞으로도 어떤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우리가 방역을 잘할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이런 통계적 착시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 특정 행사 관련 종교로 인해서 나타나는 폭발적 증가 이후의 감소가 절대로 코로나19가 지금 사라지거나 예. 아니면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확진세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또 새로운 국면인 게 지금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대구 경북을 넘어섰거든요. 지금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이제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수도권의 이런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 3월 17일이죠. 오늘 3월 17일 날 현재 나오는 확진자 또는 감염에 관련된 분들은 우리가 2월 말 3월 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줬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과 같은 겁니다. 2월 23일에 우리가 심각으로 올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 그다음에 개인 방역,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발표 내용들은 우리 개개인이 방역하는 최전선의 주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조심하고 있는 중간에 나오는 겁니다. 예. 네.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것은 일반적인 그 독감 인플루엔자가 한 사람이 1명 정도한테 감염되는 재생산 지수 1.2인데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코로나19는 3 또는 4도 나오거든요. 이게 1명, 3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 3, 9, 27, 81, 243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예. 한두 명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게 이 코로나19의 특징입니다. 즉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수도권이 인구의 절반이잖아요. 예. 지금 오늘의 모습은 2주, 3주 전에 우리의 방역의 모습입니다. 성적이 좋죠. 예,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고 괜찮다라고 해버리고 예.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그 또 한 명이 9명, 27명, 81명으로 늘어날 예, 수 있기 예. 때문에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나쁜 사례겠죠. 경기도 성남의 은혜회관 교회 뭐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언급이 될 테고 주말 지나서 이 은혜회관 교회가 어떻게 이제 코로나19를 대처해 왔는지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정리하는 차원에서 김수민 평론가께 이 소금물을 왜 뿌렸다고 합니까? 이게 어떤 네. 내용인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소금물을 통해서 이게 예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걸 같이 뭐 서비스 삼아서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하다가 오히려 좀
재난의 전파에 더 일조하게 된 그런 셈이 되겠는데 예, 예. 이런 문화가 있는 이유는 글쎄요 이게 사실 뭐 이렇게 개신교 하면 좀 뭐랄까요 서구적이고 예. 과학적인 이미지가 없진 않은데 오히려 이게 한국이 좀 기복신앙이랄까요 그리고 예. 뭐든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 알고 보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들이 좀 독특하게 결합하면서 예. 과학적인 검증 없이 좀 진행이 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꼭 이런 행위를 하신 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만은 없는 것이 예. 뭐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신풍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지금 현재의 시중에서 제도권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들만으로는 우리가 대비할 수 없다, 예. 믿을 수 없다. 우리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더라. 예. 뭐 이런 믿음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뭐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소금물을 뿌린 게 실제 비마를 갖다 뿌린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뭐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왜 그런 거예요, 교수님? 우선은 이게 우리가 분무기를 뿌리게 되면 에어로졸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칙하면서요. 그렇죠. 네. 그 에어로졸을 우리가 흡입하면은 마치 우리가 호흡기 분비물 아시겠지만 침하고 비말은 별개의 거거든요. 예, 예. 호흡기 분비물이나 콧물 등의 호흡기 분비물들이 공기에 떠다니는 거랑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예. 만약에 제 생각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 그 소금물이라고 준비했던 그것이 예. 만약에 오염돼서 예. 코로나19의 어떤 감염체였다고 하면은 예. 코로나19를 한 사람씩 호흡기에 뿌린 셈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냥 단순히 소금물이라고 하면은 예. 그냥 코가 좀 매웠을 거로 생각됩니다. 특별한 아무 효과도 없고 예. 그냥 아무런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잘못된 감염병 예방 정보가 오히려 감염을 키운 격이 됐는데 이런 거를 두고 이제 인포데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팬데믹보다 무서운 인포데믹이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이렇게 좀 잘못된 정보들을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까 전에 제가 제도권 언론에 대한 불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꼭 불신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그렇다면 뭐 무슨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시청자분들한테 가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냉정하게 뭐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상식만 해도 보면 이것이 이제 백신이라든지 이런 개발들이 예전에 신종플루하고 비교했을 때도 많이 늦춰져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치료제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인류의 수준이 거기까지 도달을 충분히 못했다라는 걸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무슨 소금물이라든지 특별히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런 물질을 통해서 막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자체가 이제 상식에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결국 필요한 거고 지금 재난 상태를 통해서 평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는가 이것이 또 드러났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오늘 저희 방송의 주안점은 아마도 인포데믹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불분명한 정보들이 워낙에 떠다니고 있어서 네. 저희가 좀 사례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여주시죠. 기침열 증상이 있으면 폐의 뭐 50%는 이미 섬유증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위에 잠깐 얕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만 땡땡 제약 회장님이 올려주신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서 SNS 통해 이제 퍼지는 거예요. 뭐 이거 뭐 밑에 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보시니까요. 유 교수께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뭐 빨간 도장 꽝 찍어놨거든요. 이미 거짓말이라고. 이러한 얘기가 있었죠. 예. 숨을 참고 있는데 기침이나 어느 시간을 못 참으면 이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네. 예. 그거에 바로 밑에 있던 내용이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예. 노출류에 감염이 돼서 발병이 되면 폐 섬유화가 영구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미 가짜 뉴스인 게 밝혀졌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무증상 예. 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그냥 지나가신 분들은 전혀 폐에 섬유가 생기지 않죠. 예. 근데 왜 이러한 오해가 생기게 되냐면 예. 중증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폐렴 합병증이 발생하면 폐포의 작은 단위부터 파괴가 되면서 그것이 염증화 반응으로 섬유화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폐 섬유화가 걱정되시는 분들 예. 흡연하시는 건 걱정되지 않으세요? 아. 네. 담배 펴서 실제로 폐의 작은 단위부터 파괴되고 있고 예. 네. 그것이 결국 10년, 20년 쌓이게 되면 진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되는 게 저는 훨씬 더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다른 사례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네. 그냥 보여주세요. 네. 선별진료소에서 감염 사례가 꽤 있다. 항생제를 미리 사둬야 한다. 이게 서울의대 졸업생의 의견이다. 또 이렇게 SNS로 퍼졌던 것 같은데 역시나 거짓이네요. 제 생각에는
저분 저렇게 말씀하신 분 서울대 의과대학을 졸업을 못했을 겁니다. 네,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우선은 선별진료소와 국민병원의 진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 만든 글이에요. 그 이유는 선별진료소에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임시 또는 준비된 음압병상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노출되지도 않고 들어오시는 분은 감염되지도 않고 저도 매주 일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이 화요일이죠. 목요일 날 또 오후에 선별진료소에 들어가서 하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고 어떤 오해냐면 선별 검사실에서 우리가 검체를 뽑을 때 분비물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다 검체를 하시는 의료진이나 또 음압병상이나 문제가 없고 항생제는 의료진,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는 거지 어디 가서 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거짓인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저도 이 서울의대 졸업생의 의견이다. 지라시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저 가짜 뉴스는 저도 SNS 통해서 받은 기억이 지금 나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광범위하게 우리 주변에 퍼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포데믹이라는 경고를 저희가 좀 해드렸습니다. 경기도가 지금 교회와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137개입니다. 물론 이제 종교 행사를 고수한 교회들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명령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지금 주말 예배를 하려면 7개의 항목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김평록께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행정적인 권한을 사용을 해서 밀집해서 집회하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좀 이것을 교회 측에서 자발적으로 실천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가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정치인들도 이제 교계하고 뭐 굳이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은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계에서도 좀 사회적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뭐 선제적으로 예배를 하지 않는 사실 가톨릭에서도 굉장히 이제 초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미사를 하지 않기로 하는 그런 설천을 좀 했었다면은 이제 굳이 이런 방법까지는 안 써도 됐을 텐데 이제 좀 강제적인 방법을 쓰면서 이제 7가지 규칙을 부여를 하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300만 원 이하 정도 수준에서 벌금을 물리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또 이 규칙을 위반해서 발생을 할 경우에는 구상권을 또 청구를 하는 내용인데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처벌로 여겨지는 그런 뭐 시청자분들도 그러시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상징적으로라도 교회가 어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벌금을 물게 되었다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행정 명령까지 결국에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장기전을 언급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 장기전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다고 보시나요?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끔 말씀드릴 때 너무 과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40%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 근데 그건 아시겠지만 노출되었다고 해서 다 감염되는 건 아니고요. 감염됐다고 해서 다 발병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노출이 돼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연 항체가 생기고 면역을 획득한다면 다행이지만 이것이 일부 변이가 일어나거나 지금 우리는 이제 북반구에서 여름으로 지나고 있잖아요. 여름에도 인플루엔자 독감이 발생하지만 환자가 적죠. 하지만 남반구, 남미나 호주, 그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로 들어갑니다. 겨울을 들어가다 보면 일반적으로 감기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즉 이런 글로벌 시티즌 개념에서 남반구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나서 다시 11월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산발적이거나 아니면 특정적에 발생한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는 정말 더 큰 소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의미로 장기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방역 방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만 저희가 좀 짚어볼까 하는데 초반에는 이제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어떤 방역 전략이 짜여졌다면 지금은 또 집단 감염 사례가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좀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방역 전략이라는 게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또 옮겨가야 되는 것이냐 뭐 그런 질문이 좀 뒤따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31번째 확진자 분과 이후와 이전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이것이 우리가 국가적 방역을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고 이미 지나갔지만 특정 지역의 폭발적 확산을 막기 위한 1:1 방역이었다고 하면 31번째 이후부터는 이것이 8천 몇 번째 확진자의 그 동선이라는 걸 다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진정세를 보이는 부분에서는 중환자와
고위험군들을 빠르게 치료 시설로 옮겨서 예. 치명률을 낮추는 쪽. 거기에 동시에 수도권이라든지 예. 밀집 지역 또는 교통 유동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과 개인위생을 지속적으로 알려서 예. 환자가 만약 발생한다면 다시 30번째 환자 이전으로 추적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예,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미국 상황 들어보셨습니다. 예상대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아까 의료보험 얘기나 검진 얘기도 저희가 했습니다만 이걸 무료로 다 돌린다. 지금 당장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물음표인데요.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오바마 케어로 대변되는 그 미국의 보험 형태는 그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고 대부분 사보험에 있어서 예. 다큐멘터리 영화로 유명한 시코라고 손가락 하나 붙일 때마다 2만 불씩 갖고 와라고 하던 맞아요. 영화도 네. 있었잖아요. 예, 예. 실제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라고 하는 그런 양대 의료 보장 제도가 있긴 하지만 예. 여전히 사보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고요. 예. 또 하나 이 환자분이 한국 같은 경우는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으로 가르친 전달되는 의료 전달 체계가 예.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만은 미국과 같은 나라는 거의 그것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지금 아마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검사를 한국식으로 늘리겠다는 거는 정치인들의 희망사항으로 생각되고요. 예. 현장의 목소리는 아주 많이 달릴 거로 생각됩니다. 예. 네, 저희가 유럽의 상황도 좀 살펴볼까요? 유럽에서는 지금 하루에만 9천 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 정부가 어제 새벽을 기준으로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상자가 한 13,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엄청난 그렇습니다. 숫자인데. 전 세계 주목을 사실 한국 사회가 받았었는데 이제 거꾸로 전 세계에 전파가 커지면서 이제 한국 정부도 이제 외국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근데 한국의 이 방역 대책의 특징을 보면 좀 부드러운 그리고 개방적인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입국 금지를 한다거나 예.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한다거나 권고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게 이제 건강 상태 질문서에 대한 그 체크를 받고 특별 검역 신고서 정도를 일단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입국자들한테 국내에서 어디에 머무는지 그 체류 장소하고 네. 연락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바일에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깔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이제 감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정도인데 예. 이것은 이제 충분히 그렇게 큰 논란 없이 그렇게 폐쇄적이다, 획일적이다라고 하는 비판의 소지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 정부로서는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조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제 국내에 이 코로나19가 아주 만약에 이제 가정입니다만 언젠가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역유입으로 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여타 해외 사례를 주목하는 이유가 역유입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방역 대책이라든지 어떤 전략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부분하고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그런 기억을 좀 더듬어 드릴 텐데요. 예.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 시작됐던 건 2015년이지만 네. 처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2012년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바레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상자가 나와서 굉장히 두려워했죠. 그거를 이제 방역 당국이 준비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우리나라에도 큰 쇼크가 있었지만 그게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2019년에도 사우디에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로 사망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2020년 6월 달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적자로서 쿠웨이트에서 대한민국을 방문하신 2018년에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한 분 계셨어요. 네, 우리는 벌써 잊었지만, 네, 그렇지만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준비하는 전문가분들하고 국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방역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지금의 사태가 예. 한국이라는 데가 청정적이 된다라는 표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산발적인 발생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예.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우리끼리만 살겠다는 어떤 섬나라나 고립된 국가가 아니라 예. 무역과 교역의 중심지이고 네. 또 이런 중개무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의 물류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또 차단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죠. 즉 우리가 메르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동에 출장을 갔다 오면은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중동에 출장을 갔다 오면은 2018년 19년에
특정한 그런 특별 방역 지역으로 비행기에서 다 내리면은 예. 다른 그런 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쳐다봐서 열도 다 재고요. 예,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주간 제 거주지, 핸드폰 번호, 예. 문자도 계속 오고 그리고 제가 어디에서 병원에 갈 때마다 그게 다 뜨게끔 조치가 돼 있는데 예. 거기에 좀 더 되는 거거든요. 즉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예. 국민적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없는 방역이 전개가 된다고 하면은 예.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030년에 혹시 다른 질환이 나올 때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19가 있었죠라고 얘기할 때는 잊을 만큼 가랑길을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전 세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글로벌 증시도 최악의 상황입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장중 10%대 폭락을 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격을 완화하는 데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위기의 근원은 코로나고 코로나 자체가 잡히지 않으면 이 근본이 해소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경제 상황에서 러시아, 사우디 이쪽을 촉발시킨 그 석유 파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이 돼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불가피할지언정 충분한 대책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한계 기업의 어음이라든지 회사채를 아예 사들이는 굉장히 슈퍼 양적 완화라고 하는 그런 대책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보건 대책으로 이 경제 위기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금리 인하는 이제 한국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게 뭐 불가피하지만 충분한 대책은 아니다. 이것을 좀 같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경제적인 충격도 그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세계 증시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또 우리 증시, 우리 경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좀 경제 얘기 좀 짚어봤고요. 오늘은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